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요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전에 한 번 모셨었는데 그 조대환 전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지금은 최재형 후보의 그 캠퍼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별을 품는 사람들 이 조직을 전국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그 조대환 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셨는데 요즘 그 최재형 후보 이렇게 좀 지지율이 상당히 좀 정체가 돼 있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분석이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특정 후보 정당 지지 유도 여론조사 업체 적발 이래서 글로벌 리서치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상당히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서 기계로 하면 그렇게 못하죠. 전화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왜곡된 결과들을 계속 유도해냈다. 자, 이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5면에서도 지지 정당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후보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가령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머뭇머뭇하니까는 윤석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열토당타는 이런 여론조사가 과연 이 기관 글로벌 리서치 한 군데만 했을까? 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자,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실제로 여론조사의 조작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뜨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최재형 전 원장이 뜨지 않는 이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뜨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십니까? 예, 우선 여론조사 신빙성에 대해서 오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난립되어 있고, 네, 너무 많죠. 특히 또 어느 진영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곳이 많이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정부 등에서 발주받은 사업을 여론조사 사업 등을 따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뢰자의 입맛에 맞게 또는 자기들의 진영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어차피 그 여론조사 100%로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1차 공정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표본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후에 해야 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공정한 룰이 아니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론조사를 함부로 실시한다면 그때는 탈당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탈당까지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뭐 3차, 3차도 여론조사가 50%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간 선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탈당까지 불사하겠다. 그거는 시험 부정이고 시험 부정은 바로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며 또 선거 부정에서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효인 그런 여론조사를 왜 하게 하고 거기에 응해야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우선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한 그 진영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진영이나 목적이 공정성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경험 있는 그동안 검증이 된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영남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영남 사람에 대해서
표본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젊은이보다는 또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 많은데 연세가 많은 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예.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남성에 더 비중을 둔다든지 예.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책임당원 숫자가 대구 경북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다 합하면은 절반이 넘는데 절반이 넘고 거의 뭐 또 수도권에서 초량 인사까지 합하면은 뭐 거의 3분의 2까지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이나 인구수 그냥 단순히 인구수의 비례를 해서 어떤 합리적 기준이 하면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많은지 이것을 다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예.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호남 쪽에 그 단순 인구 비율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할당을 하면은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나 유승민은 말하기를 뭐 호남을 포기하고 대선할 거냐 하는데 그들이 다 대선 출마자들입니다. 그들이 호남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얻었습니까? 5%도 못 얻은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들을 그냥 형평성 있게 하자하는 거는 조금 앞다르고 뒤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도 있고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래도 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게 지지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려가는데요. 첫 번째는 최재형은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선거는 바람,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하는데 최재형 바람이 아주 초창기에 좋았습니다. 초창기 좋았죠. 좋았는데 이 바람이 왜 그래 됐냐? 이 최재형 지지자들은 기존의 기득권 정치, 여야가 야합해서 나쁜 법을 양산하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70년 역사를 가지면서 무능과 부패, 뭐 오만과 막말로 하는 그야말로 저는 그것을 썩은 사과들이 모여 있는 썩은 사과들의 상자다. 썩은 사과 상자. 이런데 그야말로 이제 갑자기 최재형 후보가 정책 입당을 해버렸어요. 이 정책 입당을 한 것은 결국은 이 바람이 일어나는 그 참 좋은 흐름을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 사과지만은 이 썩은 사과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썩은 사과에 뭐 오물 이런 것이 막 최재형한테도 이제 묻어가지고 마치 이 최재형 후보도 막 그나무네 그밥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뭐 그게 그거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최재형 후보의 이 바람을 스스로 조금 하나의 썩은 상자 안에다가 썩은 사과 안에다가 가둬버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썩은 사과 상자 안에 갇혀버렸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치 신인은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선 레이스는 촉박하단 말이죠. 그러면 출발하면 어차피 제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발주자니까. 그 반면에 유승민, 홍준표 등 기득권자들은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조직과 지금 그거를 총동원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썩은 사과들이니까. 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사과는 좀 오물이 묻고 했지만은 그냥 빡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최후의 성자는 최재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 이제 후발주자라는 한계. 세 번째 이제 정치 신인
으로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썩은 상자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이고 자, 후발주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세 번째 원인은 그다음에 최재형 지지자들에 관한 그게 이 한정된 문제인지는 모르나 지난 2년 전에 4.13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부 부정선거임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떠났다고 보다는 지금 약간 삐져 있는 상태. 이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최재형 하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제 부산일보를 봤는데 부산일보에는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정치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신문들을 좀 보는데 지방신문에 정치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이 말은 석은 상자 안에 같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를 한 거, 그다음에 그 응답률이 낮은 점 등을 보면은 그거 가지고 지금 최저희가 지금 뒤처져 있다, 가능성이 없다 하는 말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상자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썩은 상자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단단함을 있는 빛을 발하는 그 사과를 골라내려는 노력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붓대롱 잡고 찍으려고만 하지 좋은 인물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계속 북돋아줘서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서 우리 처음에 최재형 바람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품격 있고 점잖고 그야말로 어느 나라에 내놔도 훌륭한 평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때이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인이라고 해서 말이 너무 점잖고 해서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내팽개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탓, 유권자 탓을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후발 주자에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최재형 후보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가 어차피 경선이 시작이 됐으니 8강에 들고 4강에 들고 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하면은 최재형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텐데 아직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인물인지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언론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굳이 그 썩은 사과 상자 안에서 이 보석처럼 있는 최재형 원장을 골라내는 때는 지금 어떤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토론이 벌어지고 하면 골라낼 수 있다. 그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거시적으로 긴 호흡으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네요.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보복은 않지만은 문재인 정부 면죄부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냐면은 우리 조대한 위원장께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이 탄핵을 당하고 이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정치 보복은 않지만 면죄부는 줄 수 없다. 이것은 위원장님 뜻하고도 같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건 정치 보복을 당했는데. 정치 보복은 그야말로 정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비법적인 겁니다. 최재형 원장이나 조대한은 법치주의자입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의 수사기관이 있는 한, 국가의 재판기관이 있는 한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거에다가 또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덮으셔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제도 그 유경수 여사 그 생가를 갔죠. 옥천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 정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네. 윤석열의 저러한 말바꾸기, 교원 영색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석은 사과 상자 안에 가장 석은 사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 물론 다 재판이 확정돼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비록 사형 반대론자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수사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 법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검사가 이 수사가 이 나의 양심이나 나의 철학에 반할 경우에는 나를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저 특검을 하면서 빼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원에서 갔으며 그 김의겸하고 그 수사를 한 것을 말이죠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으로서 부득이하게 하였다 하는 것 자체가 법이나 그동안의 윤석열의 언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 투성이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미안할 짓을 왜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윤석열 총장 때 박근혜 대통령이 속못으로 찌르는 바늘로 찌르는 같은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윤석열 검찰에서요. 형집행 정지를 바로 그걸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하다? 그거는요. 악어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형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었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지만은 실제로는 정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닐까요? 물론 그게 이제 주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식 절차이고, 그거는 다 검사장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그 외에도 보시면요, 윤석열을 적폐수사계가 박근혜 정부 사람에 대해서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불러서 조사한 놈에 수백 명을 구속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죠. 그리고 대부분 무죄 났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부 중도의 흐지부지입니다. 송철호 수사가 그랬고 조국이 수사가 그랬고 옵티머스 라임 수사가 그랬고 전부 다 흐지부지. 특히 제일 황당한 것이요. 드루킹 수사입니다. 드루킹 수사는요. 그거를 제대로 안 하게 특검으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성태 그때 당대표가 단식 투쟁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특검은 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것이 김경수까지 드러난 것이지 저는 문재인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갔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우리 조대한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조대한 위원장께서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생활을 한 몇 년? 20년 했습니다. 하고 육군 복무관 출신이시고 20년 동안 검사를 하셨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검사인데 검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사를 맡아라 하면은 내 그 수사는 정말 정치적인 수사라서 하기 싫다 그러면은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게 검사 동일체 원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반드시 A 검사가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A 검사가 이제 그걸 배당이라 하는데요. A 검사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거나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은 A 검사 사건을 뺏어가지고 B 검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반대로 예. A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가 수사하는데 이거 나는 도저히 양심상 이 사건은 못합니다. 예. 할 때는 재배당 요청하는 걸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검사에게는 사건을 맡겨봤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 그럼 너는 빠져라 하고 그 다른 검사에게 검사에게 사건을 줄 수 있다. 넘겨줍니다. 예. 그것을 재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 그러한 배당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 차장검사이거든요. 그 차장검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사건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고요. 자, 이 검사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박근혜 정부 때 특검의 총괄수사팀장이었고, 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다시 추가 기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하고, 또 그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상 초유의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차장검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차장검사가 한동훈 차장검사는 아니었지만 한동훈 그 검사가 그 수사를 주도를 했죠. 이른바 네. 전폐물의 수사를. 네. 그러면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예. 그 첫 번째로 발탁을 했는데 네. 본인이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 하면은 안 갈 수도 있었겠네요.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박영수 특검 임명과 거의 동시에 윤석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럼 아시다시피 그때 박영수 특검 등은 그 야당 추천을 하기로 그때 네. 정치적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야당 그러니까 야당만 추천, 야당만 했죠. 여당은 그래서 그때 야당 편에 야당 수사팀장. 예,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엮어지고 네. 그거는 뭐 나중에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윤석열과 이 지금의 좌파 정부와 이 사전 약속이 있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보고요. 예. 그거는 또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특검 다음에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검보 밑에 이제 파견검사, 즉 수사관들이 예.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특검보도 아니죠. 정해지기 전에 예. 윤석열이가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특검보다 아니죠.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뭐 박영수 특검 또는 뭐 최서원 특검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윤석열 특검이다. 윤석열이가 알아서 다 했다. 그럼 뭐 뭘 하나 보면 아냐면은 문영표라는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예.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휘하는 그런데 그 조사를 받는데 불러가지고 윤석열이가 왜 부릅니까? 지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자인데 불러가지고 박근혜 불러라. 봐줄게. 이런 사람인데 박근혜가 그러니까 그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령을 했다. 영향력을 정말 회사에서 삼성에 그걸 말해서 이제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잘 하게 어쨌든 했다고 하는 증거를 네가 불어라. 이렇게 이제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영표가 불면은 너의 대신에 선처를 해주겠다. 폴리바게닝을 했다는 얘기고요. 뭐 프리바게닝인지 회유인지 어쨌든 프리바게닝은 미국에는 합법이지만 한국은 불법입니다. 거래입니다. 불법 거래 했다는 게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나요?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조대한 검사께서 검사를 하고 좀 지방에 자천돼 있는데 이런 특검이 있다. 당신이 와서 수사팀장을 하라. 그러면 안 왔었겠어요? 당시에 거론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최동욱이었습니다. 최동욱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핍박받고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최동욱이도 가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최동욱이는 박영수가 안 받아줬고
최동욱이 특검이 아니고 조사관, 예. 수사팀장으로, 총괄 수사팀장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그 자리로 예. 오라고 박영수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럼 원래 판사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같으면은 깊이 재척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예. 스스로 이제 나는 재척 사유가 된다. 그래 있는데 검사는 그런 거는 없지만 예. 또 특검에도 그런 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건 당연히 예. 자기가 피부가 쓰면 내가 조금 이 보복성 수사로 예. 내 스스로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비칩니다. 그럼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회피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다시 이제 추가로 그 기소를 하고 사실상 한동훈 그 검사장이 이끄는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 26년인가요? 30년인가요? 30년. 구형 30년인가요? 예, 30년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런 것도 결국은 총괄 책임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 그 체계를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제가 얘기 때문에 특검부터 시작해서 예. 한 틀로서 윤석열 책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때 형집행 정지도 불허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오랫동안 그 구속 상태 이 책임이 결국은 지금 특사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근거를 제시한 사람도 윤석열 검사고 그런데 지금 가서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 영책이다 이 입장이시네요. 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4년을 넘어 이제 5년을 향하여 지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30년 구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실형이 선고되었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내 수준에 들어 제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에 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문재인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만들어가 갖다 바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야말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야말로 앞잡이 충견이 윤석열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거 핍박받고 서름 받은 국민의힘 우파 진영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들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저 사람들 언제 다시 말을 바꾸고 또 좌파 진영하고 거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윤석열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역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수천억 뇌물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여러 사람의 살인까지 이렇게 내란 죄 해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 빼고 어떤 대기업 총수들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뇌물 횡령 배임 이런 사람들한테 맥시멈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무슨 근거로 30년을 구형을 합니까? 그래서 통상의 사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돈도 안 받았을 뿐더러 받았다 해도 그게 10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수천억 한 사람은 5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0년. 이게 바로 윤석열의 그야말로 무슨 널뛰기 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구형을 가령 30년을 하면은 재판부 판사들이 그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나요? 통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부 한통속이 된. 그래서 제가 광기의 마귀 들의 담합이다.
그래서 광마 담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언이 상당히 세시네. 예, 예. 예,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출연하셔서 쭉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때 이제 제가 남들길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같은 그 검찰 입장에서 그 선배가 되시죠? 예, 제가 검찰 선배 입장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환영인양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환상을 말하는 환하고 예. 그림자 하는 영. 예. 그다음에 인양은 이제 배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걸 인양이라고 세월호 하거든요. 국적이 부위원장을 예. 지냈었기 예. 때문에 세월호의 진상을 인양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월호 향하여 2,500 예, 진상은 없다. 예. 너희들이 인양한다는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예. 거짓에 불과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한 환영인양. 예. 예.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정치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보면은 문재인은 탄핵돼야 한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은 탄핵돼야 한다. 탄핵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문재인 탄핵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4가지를 썼습니다. 예. 예,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 그 결정이 되자 바로 팽목항에 가가지고 그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습니다. 아, 예. 예. 그런 후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시켜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조국에게 세월호 조사해달 겁니다. 예, 세월호 예. 재수사라고 예, 지시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 이유는 검찰청법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예.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탁 한 줄 나옵니다. 예. 그 얘기는 법무부 장관만이 예.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어떤 누구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도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검찰청법의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수사 지시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그리고 한 2년 후에 윤석열이가 조국을 혼내다가 문재인한테 잘못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세월호 조사 특수단을 만듭니다. 예. 수사 지휘가 먹히기까지 했어요. 예. 이거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대통령 재직 중에 일어나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탄핵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 특별감찰관법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아직도 살아있고요.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국법 질서를 수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뭐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이 왜 생기느냐? 대통령의 친인척 및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내부에서 감찰하라는 것이거든요. 거죠. 그런데 친인척, 그죠? 뭐 딸하고 사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 문준용하고 동남아 이런 말들은 무조건 이상직이 이런 거 불법의 덩어리들인데 그 불법의 덩어리들 그 간섭받기 싫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국이 어쨌든 여러 한병도 등 지금 기소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법원에서 논일게 만들게 하려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찰관법이 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 밑에 있는 예. 민정수석실이나 민정비서관이 옛날에 담당했거든요. 예. 그래 했더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친인척 관리 이런 이 관리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예. 특별감찰관에 주기로 했는데 예. 그럼 여기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특별감찰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여기에다가 맡겼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에. 예.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위반이 되니까 직권남용인가요? 그렇게는. 직권남용보다 이거 더 심한 겁니다. 예. 뭐 직무유기가 될지 직권남용이 예. 될지는 예. 또 이제 법률 검토가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률을 정면으로 지금까지도 위반하고 지금부터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송철호 수사. 예. 송철호 수사는요, 뭐 사안을 대충 요약하면 이겁니다. 울산 지역에 뭐 김기현 울산시장이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소문이 막 쫙 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첩보 단계요. 예. 그러다 보기에는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 첩보를 다 수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내사를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그런 소문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수사에 착수해도 이거는 말하자면 수사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러한 마당에서 나중에 다 무혐의 됐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임박한 게 되니까 증거도 없는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하면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한쪽 선거 후보자기는 유리하고 한쪽에는 불리하다. 이거는 실질적인 수사기관이 나서서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실질적인 이거 선거 운동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게 수사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 그래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송철호는 이게 지금 뭐 여론조사나 해서는 내가 전혀 이길 수가 없어. 예. 어쨌든 이거를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겠어. 예. 그래서 20년 뭐 친구인 문재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예. 그래서 청와대 모든 간부들이 8개 부처가 나서가지고 부처가 막 진짜 해가지고 예. 나중에는 후보 매수. 추미애까지 그래 덤벼 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운하라는 경찰이 등장합니다. 예. 수사기관은 이미 안 하기로 이미 1차 정리된데 한 거예요. 안 합니다. 바꿔치기. 다시 새로 해가지고 너 해. 그렇죠. 예. 이거는요. 나중에 그래서 막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지율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출마 선언한 날 김기현 예. 당시 그 야당 후보죠. 야당 후보가 출마 선언한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예. 경찰에서.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선거 기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막 엄청나게 거대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울산경찰청까지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선거를 기획하고 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법률 위반.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로 일단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의결이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변호사 단체나 아니면 교수 단체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는 그 성명을 막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이 그때도 이 선거의 사이로 그 국회의원 총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해서 수사를 중단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도 흐지부지 재개를 안 했죠. 문재인 탄핵 이유를 아주 자의적으로 그 수사권 행사. 탄핵 이유를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 개까지. 3가지 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원전인데요. 월성 원전. 최재형 원장. 감사를 원전은 금방 핵 무기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 시설로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을 폐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없애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말하자면 내란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북한에는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예. 지어주지는 않았지만 지어주려고 한 것이 뭡니까? 그거는 또 이제 외환죄에 해당하고 외환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비 음모까지 처벌합니다. 충분히 예비 음모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USB를 줬는데 간첩이요. 우리나라의 신문 기사만 뭐 모아가 저 북한에 갖다 줘도 간첩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USB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유의미한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간첩입니다. 간첩죄도 해당하고. 그래서 그건 뭐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웃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있는데 국회에서 막 여야가 막 작당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해버렸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그 사유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조차도 석은 사과이기 때문에 탄핵 그러니까 뭐 의견은 안 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는 해야 되는데 발의조차도 하지 않는 이러한 그렇죠. 발의는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은 논의조차도 안 하는 것은 저로 봐서는 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제 석은 사과로서 빨리 전부 갖다 버리고 최재형 다이아몬드만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다이아몬드가 썩은 사과 상자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초창기인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진흙탕 뛰어들라고 하느냐. 최재형은 생명수다. 그래서 그 진흙탕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송국근의 혼술은 편집을 안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이 내용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대한 위원장께서는 최재형 캠프의 대외협력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물론 최재형 캠프의 윤석열에 대한 시각,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시각, 이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윤석열 캠프의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 수차례 모시고 수차례 이렇게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다 그대로 제가 다 전해 들었습니다. 편집 전혀 안 하고 전해 들었고, 또 다른 후보들, 가령 안상수 후보 한번 출연을 했고, 이번에 또 조만간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박진 후보도 직접 출연을 합니다. 아마 내일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오늘 조대한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편집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국근의 혼술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나중에 본선에 가서 할 수 있지만 예선에서는 지지를 하는 입장은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최재형 캠프의 대외협력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청와대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의 조대한 위원장 입장이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지금 이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역차별. 역선택. 역선택. 역선택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들이 지금 가진 이제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유승민과 홍준표의 실체를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홍준표는
뭐 석은 사과의 대표적입니다. 상자 안에서 가장 썩은 사과. 예, 예. 그동안에 예. 국민들에게 천박한 말을 쏟아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당대표를 2번 했는데 2번 다 쫓겨났고요. 그 선거에는 다 패배했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 이 멀쩡한 서울시장을 물러나게 할 때도 당대표로서 예. 그것을 부추겼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2011년에 당대표였죠. 예.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우리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것이 보수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괴멸하기 시작한 그때 당대표. 그 단체로 제공했고 예.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예. 그러면 나중에는 탈당해가지고 대구에서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예. 이제 대구로 갔죠. 그렇습니다. 예. 경남지사를 하다가 공천 질서를 무너뜨렸고 예.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어쨌든 돌아왔던 나갔던 장남이 예. 돌아왔다. 보수의 적통. 그거는 보수의 적통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게 보수로 괴멸시킨 장 본인이다. 책임을 지고 이제는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성민은 고등학교 후배신가요? 1년 후배입니다만은 경북고등학교. 유성민은 대구 가면은 배신자 해가지고 대구에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지난번에 무능부패한 공천 탈락시킨다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가지고 공천 포기한 사람이 2년 됐습니까? 2년 만에 다시 말이죠. 내가 우리 이 국민의힘당을 대표하여 제가 대선 후보로 나선다 하면서 어쨌든 이 후보 저 후보 해서 그야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공천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볼썽사납다. 그런 측면에서 석은 사고 상자에서 빨리 석은 상자 퇴출하는 의미에서 두 사람은 즉시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 이것이 깨끗한 상자, 맑은 물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좋은 대통령, 품격 있는 대통령, 도덕성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기에 다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격 있고 도덕성 있고 그런 대통령이 최재형 후보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나왔는데 또 말이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쪽에서도 반론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2 선거권의 혼술 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대한 두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최재형과 별을 품은 사람들의 공동대표. 이것은 외곽 조직입니다. 내부에서 지원하는 조직. 그리고 캠퍼의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중에 대부분의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 그때 민정수석이라면은 아무래도 특검 또 검찰의 수사에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느끼신 소외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대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어느 캠프나 그 캠프의 확립된 의견이 결정되기까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비민주적이다. 이 캠프가 독재가 되면 그 캠프가 이겨서 청와대 가더라도 그건 독재다. 캠프는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양한 독립된 인격체가 모여 있고 어느 정도의 독립된 의견과 의견 표시가 가능한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윤석열 디스하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최재형 캠프의 방침과는 좀 다르고 또 이제 최재형 후보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그거를 뭐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마침 이제 이 송국권 본부장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최재형 캠프는 특히 최재형 캠프는 열린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독자적인 목소리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캠프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었고 뭐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사람으로서 뭐 극우 프레임이 덮여 씌워져 있지만은 이러한 저도 이 약자 아닙니까? 약자의 목소리도 귀담아 주는 그러한 그것이 정치의 큰 그릇 금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서다시피 이 사상의 양심의 자유사정을 시민들에게 바치는 이런 거는 저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캠프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환 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